여러분은 만약 언어와 문화, 그리고 자유가 사라진다면 어떤 삶이 펼쳐질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문화, 언어, 경제, 심지어 민족의 존엄성까지 깊은 상처를 남긴 일제강점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시대는 단순히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의 삶 그 자체였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씨앗이 되었기에 그 속에서 피어난 민족의 의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일본은 왜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으려는 과정에서 어떤 국제적 힘이 작용했고, 당시 조선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한일합방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정복하려고 한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제적인 힘의 충돌과 제국주의적 야망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죠. 일제강점기의 시작은 1910년 8월 29일 일본의 강제로 이루어진 한일합방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서 한일합방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배경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단순히 일본의 침략과 강압의 결과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그 이전부터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고, 점진적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야망은 19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를 지배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근대화와 강국화를 목표로 삼은 일본은 경제적, 군사적 강화를 추진하며 한반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여겼고, 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요한 무대로 압박을 강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조선은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조선은 명백히 외세의 압력 속에서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점점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1894년, 1895년과 러일전쟁 1904년, 1905년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은 점차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됐고, 특히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 사실상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되었죠. 그렇지만 조선은 여전히 독립국가로서의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강압적인 지배 속에서도 그 희망은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살아남아 조선인들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불씨가 역사의 어두운 시기를 견디게 한 힘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에 대한 반발을 무력으로 억누르며 결국 1910년 한일합방을 통해 조선을 자신들의 공식적인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조선 정부는 왜 일본의 무력을 막아내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 조선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내부적인 갈등도 심각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압박을 견딜 만한 힘도 부족했죠. 또한 국제적인 연대나 외교적 협력을 통해 일본의 침략을 막아낼 만큼 강력한 외교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일본은 한반도를 차지하게 되었고, 조선은 결국 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이 겪었던 고통과 저항의 역사를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일본이 조선을 어떠한 통치 방식으로 통치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말이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후 단순히 군사적으로 지배했을까요? 아니면 경제적 착취와 문화적 억압을 통해 더 깊이 조선 사회를 통제하려 했을까요? 일본의 식민지 통치 방식을 살펴보면 단순한 군사적 지배에 그치지 않았는데요. 식민지의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조선의 경제적 착취를 강화하며 조선의 자원을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한 체계를 철저히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구축한 통치 체계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통제를 통해 조선인들의 정체성을 억제하고 일본화를 강요했으며, 그 목적은 단 하나, 바로 조선을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 완전히 흡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통치 방식 중 하나는 총독부 설치였는데요. 1910년 한일합방 후 일본은 조선을 일본 제국의 일부로 통합하기 위해 조선의 최고 권력 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립합니다. 왜 일본은 강력한 총독부를 설치했을까요? 일본은 농업, 광업, 교통망 등 모든 주요 산업을 장악하며 조선 경제를 일본 본토의 경제에 종속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식민지에서 생산된 자원들을 철저히 수탈하여 일본의 군사력과 경제적 강화에 활용하며, 일본의 식민지 통치는 단순히 지배를 넘어 조선을 완전히 일본 제국의 일부분으로 편입하려는 야욕의 실현 과정이었던 셈이었죠. 이러한 착취 방식이 조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본의 경제적 착취는 조선 농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농민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높은 세금을 강제로 징수당했으며 자신들의 농산물을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팔도록 강요받았죠. 그 결과 많은 조선인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허덕이며 생활 수준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 같은 상황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식민지 시대가 조선인들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주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일본은 조선에 대한 문화적 통제와 민족적 억압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억압 정책 중 하나는 언어의 억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교과서를 일본어로 만들어 학생들이 일본어를 배우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으며 일본어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성공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도록 만들었죠. 이러한 언어 정책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의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약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육 역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 일본은 조선의 전통과 역사를 왜곡하거나 교육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해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주입하며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잊게 만들고 일본 제국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조선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열등하다는 왜곡된 역사를 배우며 자라야 했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도록 유도되었습니다. 언어와 교육뿐만 아니라 일본은 조선의 전통문화와 종교를 억압하며 일본 문화를 강요했는데요. 전통적인 조선의 의식과 관습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폄하되었고 일본식 의례와 생활 방식을 도입하며 이를 강요했습니다. 또한 조선의 종교 활동을 제한하며 일본 신토를 강요했는데 이는 일본 황실에 대한 충성을 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인들에게는 더 이상 자신들만의 문화와 전통이 허락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일본은 조선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잊고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 동화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문화 억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며 자원과 노동력을 끊임없이 수탈했죠. 그로 인해 조선 사회와 경제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경제적으로 착취했으며 그로 인해 조선 사회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단순히 일본의 경제적 착취를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복잡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일본은 조선을 자원과 노동력의 주요 공급처로 삼으며 광물 자원과 농산물을 대규모로 수탈해 자신들의 산업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이용했고 이를 위해 조선의 농업, 광업, 철도 등 주요 산업을 장악하며 조선 경제를 일본 경제에 철저히 종속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선 경제는 아이러니하게도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수탈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철도, 통신, 인프라를 구축했고 이 과정에서 조선 사회가 일정 부분 산업화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죠. 일본은 주요 도시와 산업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확립했는데 이는 일본의 수탈을 위한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의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적 착취와 조선의 산업화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일본은 조선의 자원을 착취하면서 일부 산업을 일본 본토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성장시켰지만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결코 조선인들에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철도와 같은 인프라 개발은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목적에 맞춰졌고 이를 위해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죠. 광산과 농장에서 일했던 조선 노동자들은 극심한 착취 속에서 비참한 환경에 놓였으며 조선인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착취는 조선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조선인들의 생활 수준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특히 농민들은 과도한 세금과 생산물의 강제 징수로 인해 생계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많은 조선인은 땅을 잃고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만주나 일본으로 이주해야 했죠. 하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도 조선의 경제는 일본의 수탈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며 새로운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계획된 것이었지만 조선 사회에서는 이를 일종의 발전으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일부 조선인들은 이를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며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산업에 종사하며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선인에게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농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고 전통적인 경제 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은 일본의 통치에 순응하기만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인들은 이러한 일본의 통치에 끊임없이 저항하며 민족적 자부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19년의 3.1운동입니다. 3.1운동은 일본의 강압적인 식민 통치에 반대하며 조선 전역에서 독립을 외친 대규모 항쟁이었습니다. 비록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해 많은 희생이 따랐지만 3.1운동은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독립운동의 불씨가 되었죠. 조선에서는 비밀리에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한글을 가르치며 조선의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이어졌고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세우고 국제사회를 통해 조선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독립운동은 무장투쟁, 외교적 노력, 문화적 저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끊임없는 투쟁은 결국
1945년 광복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의 경제적 착취와 더불어 발생한 조선 내 저항운동과 독립운동의 관계를 살펴보려 합니다. 일본이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는 가운데 조선인들이 어떻게 저항을 이어갔는지, 그리고 경제적 고통이 독립운동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와 그로 인한 영향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